농업 빅데이터 및 이미지 활용 사례를 강의하게 될 저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희곤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데이터는 시설 내부 또 노지 작물에서 온도, 습도와 같은 이런 환경 데이터가 제일 우선적으로 활용이 되죠. 그리고 햇빛의 양, 일조량, 햇빛의 강도, 습도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1차적으로 수집을 하고 여기에 따른 작물의 생육이 이제 매칭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형태인데 기존의 데이터들 환경 센서 데이터는 대부분 센서에 의해서 수집이 많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할 수 있지만 생육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가 한계가 있었어요. 주로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데는 기존에 일주일 단위로 가거나 2주에 한 번씩 가거나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이런 형태로 일정한 간격으로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맞추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수작업에서 조사를 하고 데이터화해서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근에 한 7, 8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부분도 접근을 해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하우스가 이렇게 각 동이 있는데 이 동마다 각각 시설 내부의 온도, 습도, CO2 등등의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내부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센서들은 외부 환경이죠. 외부의 온도, 습도, 또 햇빛의 양 이런 것들, 풍향, 풍속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전체적으로 외부 기상 센서를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각 동 하나를 한 농가로 보게 되면 한 농가, 두 농가, 세 농가, 네 농가 각각의 농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규모가 적은 농가가 대부분이고 또 동남아 이런 등지에도 대부분 이렇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이 농가 단위로 각각 시스템을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다 보면 각각의 조그만 시설 하나에 스마트팜 시설 설치되고 거기에 따른 외부 기상 센서가 설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 정도 면적이면 한 동으로 구성된 1헥타 내지는 2헥타 온실로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한 개의 시스템에 외부 기상 하나를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각 동이 분리되어 있고 한 농가가 이 4동, 5동, 10동을 관리를 하더라도 각각이 유선으로 연결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 유선이라는 것은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죠. 또 하나 센서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센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지점에 다시 유선을 설치해서 전부 선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설치비 내지는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어진 이런 온실 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큰 외부 안테나가 있죠. 이 안테나에서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각 동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 60배 줌이 된 이 카메라로 각 동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카메라는 외부의 창이 열리고 닫힌 부분도 볼 수도 있고 외부의 환경을 볼 수도 있고 또 여기 이 시설 내부의 출입자를 감시할 수도 있고 시설물 내부의 도난 방지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무선으로 활용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스마트팜이 시설 및 스마트팜의 필요성 및 장애 요인을 좀 보면요. 농작물, 소득작물은 시설원의 작물에 주로 집중이 돼 있어요. 집약적인 재배를 하고 노동력이 집중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득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규모화 및 단지화가 돼 있지 않아서 사실은 자동 제어 내지는 첨단 시설을 투자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아까 단동 하나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규모화함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정보 공유를 해야 되죠.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 정보통신 분야, 또 정밀농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 이렇게 하려고 보니 스마트팜은 꼭 필요하다. 스마트팜을 설치하게 되면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이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밀 농업 실현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려고 하니 각각 농가들은 규모가 좀 적어서 이 적은 규모 농가를 단계적으로 좀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또 스마트팜을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보면 현재까지는 무엇이 단점이 있느냐. 스마트팜을 확산을 하는데 시설 자동화가 한계가 있어요. 아까 단동하우스 보통 200평, 300평, 400평 단위로 돼 있는 하우스에 과다한 시설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다 보니 단순한 형태의 제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러한 농가들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시설 투자가 안 돼 있어서 통신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도 시골로 갈수록 통신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죠. 이러한 통신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 하는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하나 얻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지원할 거냐 하는 부분, 통합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죠. 통합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라는 이런 서비스, 그리고 원격 컨설팅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죠. 저희가 시설을 보니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복합적으로 내부에 3중 피복이 되어 있는 이런 시설, 그리고 수평 커튼 2겹, 3겹이 있고 유동편이 있고 천장에 천장에도 천장이 1중, 2중, 3중이 되어 있는 이러한 비닐하우스 형태 이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상추나 엽채류 정도로 해서 한 2중 정도로 하고 개폐만 단순히 하는 이런 형태의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시설에 투자하듯이 왼쪽에다 투자를 해놓으면 과다하게 투자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투자되는 이런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오른쪽에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제어가 제대로 충분히 안 되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작목별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왼쪽에 이런 시스템은 단순한 엽채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조금 6개월 이상 재배하는 딸기나 토마토 이 작물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단동이 이렇게 분리돼서 여러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동이 분리되다 보니까 각각의 한 동 한 동이 독립된 제어가 필요한 이런 시스템이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연동으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연동은 각각 제어는 다르게 되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어가 가능한 이런 시설도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을 분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스마트팜을 효과적으로 확산을 시킬 거냐 하는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팜은 대체적으로 센서 정보, 온도, 습도, CO2 이런 것들, 여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폐기, 측창 일중을 열고 닫고 하는 개폐기, 또 송풍기, 공기 교반기, 모터 펌프 이런 것들이 전부 구동기가 되겠죠. 구동기를 제어할 제어 목적으로 센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연산을 하게 되죠. 자, 25도로 설정을 했는데 현재 시설 내부가 온도가 26도다 그러면 1도 정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창을 열 거냐, 어떻게 떨어뜨릴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통합 제어기 안에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창을 먼저 열 것인지 환기팬으로 공기만 교환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게 되죠. 통합 제어기에서 연산을 해서 그런 역할을 통합 제어기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 정보 수집돼서 통합 제어기에서 제어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겠고 개별 제어기로 구동기가 되겠죠. 구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창이 열리고 닫히는 개폐기, 공기를 교반하는 교반기, 공기를 잡아 빼는 송풍기 또는 양액 공급기, 펌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제어기들이 되겠죠. 개별 제어기를 제어를 해서 온실 환경을 맞추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로컬로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냥 제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이 데이터가 원격 서버로 움직이게 되면 제3자에 의해서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원격으로. 나도 외부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 시설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현장에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원격지에서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격지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또 원격 제어되어 있던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활용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원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제3의 기관,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센터 또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원격 컨설팅이 가능하고 제어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가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지원센터는 농가에 데이터가 일이 수집되게 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래프로 보여주거나 연산을 해서 자료를 보여주게 되면 이거는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이 가능해요. 전라남도에는 21개 시군이 있어서 21개 시군을 통해서 컨설팅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또 민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전문 컨설팅이 가능하겠죠. 제3의 업체를 통해서 또 지역 대학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농정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또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농촌진흥청 이 부분에서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도 하고 또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서 농가에 서포팅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여러 기관이 활용을 하고 또 활용을 함으로 해서 발전된 기술을 농가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는 스마트팜이 환경 데이터 수집 위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이터에 최근에는 생육 데이터, 이 생육 데이터, 병해충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생체 온도를 위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생체에 특정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정도의 데이터들은 좀 전에 온도, 습도 이런 센서 데이터보다는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서 이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송을 원격으로 받을 거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통신이 해결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의 통신 방법, 광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을 하거나 해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그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생육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의 나무, 작물을 주기적으로 가서 찍어와야 되죠. 그러면은 로봇 형태나 움직이는 로봇 형태의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서 가서 사진을 찍어와야 되겠죠. 찍어온 데이터를 또 연산을 해야 되죠. 자, 과일이 얼마나 컸는지, 꽃은 몇 개인지, 키는 얼마인지,
엽의 크기는 얼마나 컸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하게 되려면 여기에서 찍어진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이거를 연산을 하고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수치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하나는 충이 발생을 하면 어떤 충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측정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경제적인 선에서 적절한 시기에 경제성 있는 수준에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약제를 지금 현재는 방제 약제를 뿌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죠. 또 하나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을 하게 되면 특정 부분에 여번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는 수분이 부족하다 하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연구시설에서는 이 정도 시설을 할 수 있지만 농가 단위에서는 조금 어렵죠. 농가도 상당히 큰 규모 2헥타, 3헥타 정도 된 큰 규모의 농가에서는 가능하지만 적은 농가에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인 카메라를 활용하는 기술도 좀 필요하겠고 큰 농가에서는 이러한 로봇 형태의 이미지 계측 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함으로 해서 생육과 환경 데이터를 서로 매칭해 봄으로 인해서 좋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죠. 최적의 생육이 가능한 최적의 재배 조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런 데 사용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보니 자동으로 생육 계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연면적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 이미지 크기로부터 정보를 얻어오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열화상을 통해서 특정한 부위의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결로가 생길 수 있는 물이 이슬점이 생길 수 있는 이슬점에 노출된 파트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상위엽, 중위엽, 하위엽 또는 과일, 줄기 등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알 수 있고 시간대별로 분포된 온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로봇에는 일반 이미지하고 이쪽 오른쪽에 보듯이 일반 이미지하고 열화상 이미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내부의 시설 온도를 부위별로 수집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멜론입니다. 멜론. 조금 전에는 토마토 위주로 했는데 멜론 위주로 보면은 멜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옆장으로 치느냐.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빨간 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옆장이라고 하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옆장으로 하자 한다든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찾아라 하면은 어떤 형태로 찾을 거냐. 이러한 잎의 형태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옆장으로 보고 어디는 옆폭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을 학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작업을 해서 여기서 여기를 찾아라 이렇게 찾아라 하는 부분들을 학습을 시켜가는 과정이고 자 옆병 옆자루죠. 옆자루 이 부분에서 옆자루가 되겠죠. 옆자루를 어떻게 찾아올 거냐 이 부분을 사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옆병이다 이런 부분 또 여기에 굵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굵기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학습을 시키고 어떤 것 위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측정을 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룰을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사람이 일일이 지정해 주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찾아서 자동으로 찾아서 계측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육 단계별로 과일의 크기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 또 네트가 형성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고 어떤 형태의 1차 네트, 2차 네트 또는 네트가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이렇게 시계열상으로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과장이 커가는 부분, 과폭이 커가는 부분들이
시설 환경 데이터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에서 종으로 길어지고 어떤 형태에서 행으로 길어지냐, 네트가 어떤 때 모양이 좋을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죠.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가 사람이 가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 연구 과제에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또 어떻게 학습을 해갈 거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카메라 영상을 이미지를 수집하고 수집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특정한 룰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또 이런 부분들은 AI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서 반복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게끔 하고 그 패턴에 따라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딥러닝 학습을 하게 되면 일일이 지정해 주지 않더라도 옆장, 옆폭, 과일이 어떻게 생겼고 과일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폭이고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끔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에 따라서 생육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은 제일 크게는 먼저 생육량 측정에 사용을 하고, 측정된 생육량은 생육 진단이 가능하죠. 생육 진단. 이건 잘 컸느냐 못 컸느냐, 정상적이냐 아니냐, 생리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 생육량 진단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병해충도 예찰이 가능하다 했죠. 카메라로 병해충. 그래서 병이 발생을 해가는 과정도 찾을 수 있고, 병증에 따른 차이를 가지고 병을 자동으로 분류해내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미지 학습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미지 학습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자, 어떤 병이 발생을 했다 한다 하면 자동 방제가 가능한 로봇을 투입을 해서 어떤 영역에 투입을 해라, 어떤 약제를 사용을 해서 투입을 해서 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현재 로봇을 또 국내에서는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방제용 로봇. 또 수학용 로봇도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죠. 수학용 로봇이 별도로 연구가 되는데 생육량이 측정되고 특정한 영역의 과일 크기가 조사가 되고 또 과일의 색깔이 어느 정도 판정이 되면 이 과일은 수확할 단계입니다 하는 정보까지 얻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수학 로봇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수학 로봇이 가서 그 과일을 따올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농작업용 로봇이 또 있어요. 자, 작물은 측지를 제거하고 과일을 따내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작업이 필요한데, 유인 작업도 필요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측지 제거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아까 생체 부위를 엽이다, 줄기다, 측지다, 과일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정상적인 줄기고 관리해야 될 줄기냐 도태시켜야 될 줄기냐를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측지 제거 로봇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겠죠. 아까 그 단순한 온도, 습도, 센서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에서 생장량을 측정하고 얻어진 데이터, 또 생장 패턴, 또 병해충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수집되면 이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2차 작업이 가능하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전부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러한 데이터들은 사람이 순간순간 조사하고 정리하는 정도의 데이터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수집되고 할 수 있도록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수준이 되겠죠. 사람이 미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아지죠. 이거는
인공지능 플랫폼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산되고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 데이터가 나오고 그 의사결정 데이터가 몇 가지 의사결정 내용만 농작업자에 전달되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나머지는 로봇이나 방제 로봇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향후에 활용되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려고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이 4세대 통신에서 5세대 통신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5세대 통신으로 넘어가는 거는 자율주행 로봇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도로 사정도 잘 알아야 되고 도로 위에 있는 방해물 또는 도로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자동차, 주변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도 다 수집이 돼야 돼서 실시간 수집을 하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이미지 정보 내지는 피사체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은 많은 양의 정보, 또 정보를 순식간에 연산해서 다시 피드백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도 많은 양을 처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속도도 상당히 빨라야 되죠. 그래서 5세대 통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4세대 통신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현재 5세대 통신이 필요한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도 농업적에서도 상당히 5세대 통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농가 단위에서도 5세대 통신이 사실 필요하려면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권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육안상으로는 토마토가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와 보이지만 근권의 수분 함량에 따라 딱 구배가 돼 있어요. 수분 함량이 높고 낮은 쪽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색깔이 청색으로 가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여본이 낮은 쪽이고 적색으로 가는 쪽은 여본이 높은 쪽이 되겠는데 여본이 높은 쪽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근권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여본에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여본을 측정을 해보니 근권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주변의 기온하고 상당히 편차를 이렇게 가지는 형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무려 근권의 수분 함량이 30%밖에 안 되는 데는 기온보다 2.1도가 높은 형태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게 되면 신초 부위의 여본은 0.1도에서 0.1도, 1.3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온도 편차가 생기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증산을 못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거나 증산을 못하는 쪽에서는 여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급액을 중단을 한번 해봤어요. 수경재배에서 점적 단추를 빼고 한 이틀째 됐을 때 식물체 여본이에요. 이틀째 됐을 때. 자, 다른데 여본은 청색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는 연녹색으로 바뀌어 있죠. 연녹색 이 부분은 여본이 다른 데보다 높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냐? 어느 정도 높냐? 한 2도 정도 편차를 가졌네요. 2도 정도. 여본이 기온보다 2도 정도 높았어요. 이러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죠. 찾아낸다는 것은 이 부분에 점적 단추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쉽게 알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점적 단추를 점검을 하게 되면 전체 300평 10A에 설치된 토마토로 봤을 때는 한 2,700주 내외로 심어지게 되는데요. 한 주당 점적 단추 하나씩을 꼽게 되면 2,700개의 점적 단추인데 2,700개의 점적 단추를 점검을 한다고 봤을 때는 1시간 안에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점적 단추를 한다면 10A 2,300평 규모를 열화상 카메라로 쓱 스캔하면 한 5분 안에 이러한 부분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작물 생육 및 생체 정보를 측정 진단하는 기술들로 이러한 것들이 활용이 되죠. 주로 필요성에는 IoT 센서,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기술의 성장 원동력이 되는 거고, 작물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팜 실용화 데이터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에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자동 촬영 카메라를 통해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되면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고, 이 데이터를 생육과 환경 데이터를 연계해서 AI를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수집을 하려면 이게 로봇을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여기 위쪽에는 열화상 카메라, 3D 뎁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뎁스 카메라는 설치를 해야 정확하게 그 생육 계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뎁스 카메라를 같이 설치했고, 여기는 로봇팔이 돼 있어서 로봇팔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잡아서 사진을 찍어 올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에는 텔레스코픽 형태로 해서 이게 4m 높이까지 쭉 올라가게 돼서 높이 있는 작물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행을 가능하게 돼 있죠. 무선 충전 배터리를 통해서 이 안에서 무선 배터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고, 정보를 서버로 무선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컴퓨터가 이 카메라 부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카메라를 보고 제대로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뒤에 놓고 수동으로 조금 처음에는 이제 세팅을 하게 됐죠. 세팅 작업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해 오는 이런 로봇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 시험 포장에 운영 중에 있고요. 생육이 인공지능 전주기의 관리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생육 데이터, 생육 분석도 필요하고, 아까 여기 시설 내부에 온도, 습도, CO2 등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생육 환경 데이터가 되겠죠. 생육 환경 데이터에 생육 데이터가 필요하죠. 생육량 계측이 필요한 로봇에 의해서 또 카메라에 의해서 얻은 생육량 계측 데이터, 그다음에 병해충 예찰 자동 진단하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진단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가 수집되겠죠. 그래서 생육에 관련된 DB가 생육 전 생애에 데이터가 수집이 되겠죠. 이 수집 데이터가 생육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 병해충 진단 가능하고 생육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매칭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전주기 관리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관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활용된 시스템인데, 대체적으로 제어 판넬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어 판넬이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연결이 쉽도록, 자, 이거는 스마트팜 제어부예요. 핵심 제어부인데, 이 제어부가 회사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판넬도 물론 다르게 구성되기는 하지만, 전기 판넬은 단순해요. 전기 판넬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단순한 이 전기 판넬을 어떤 알고리즘이 역할을 하느냐, 이게 핵심 부품입니다. 이 핵심 부품이 회사마다 다른데,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바뀌거나 모델이 바뀌게 되면은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죠. 바뀌게 되면 전체 이 판넬을 다 손대야 되는 것보다는 이 연결 단자만 만들어 놓고 이것만 교체해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낫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동부 연결, 이거는 개폐기가 연결된 부분이고, 스마트팜 연결 부분은 이 부분에 실제로 제어하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쉽게 추후에 이거를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변형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으로 조금 판넬에 구성할 때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나 AS를 한다고 봤을 때는 주로 이런 부분은 근처에 전업사 또는 전기업체에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제조업체 아니면 수리를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AS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연결 부분을 좀 단순화시키는 부분도 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고. 자, 그렇게 구성돼서 여기 보시면 제어부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퓨즈 박스도 있고 구동기 연결은 이거는 모터나 개폐기에 연결된 부분이고, 스마트팜 제어부는 여기에 전자 개폐기를 실제로 열고 닫고 할 때 신호를 주는 부분, 스마트팜 제어부에서 이쪽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연결하기 쉽도록 단자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까 아무 업체 나와서 연결이 쉽도록 돼 있죠. 이렇게 이런 판넬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러한 내용들을 일부 현장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스마트 빌리지를 구성했는데요.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 말까지 해서 60개소에 설치를 한 겁니다. 노지에 10곳, 시설에 350곳 이렇게 설치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시설 내부의 온도, 습도 등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지에는 온도, 습도, CO2, 온도, 습도, 일사량, 풍향, 풍속 이 정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설치된 내용이고, 각각의 50개 지역에 설치돼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래프화하고 제3자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연산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또 하나 카메라에 의해서 해충이 발생된 내용들을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해충 발생密도가 어제 오늘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시계열상으로 만들어서 데이터화하고, 이 데이터에 의해서 방제 시기를 결정하거나 방제 약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카메라가 하나 있었죠. 카메라, 생육 정보를 측정하는 카메라, 뎁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20개 정도 설치를 했어요. 시설 내부 20개만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수집은 대부분 무선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서 무선망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볼 수 있도록 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선으로 연결된 데이터들을 무선으로, 왜 그러냐면 확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선으로, 그리고 이 정보량이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본 거죠. 또 하나는 노지 작물에 데이터를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측면은, 노지 작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태양광 패널 자체 전원을 이러한 큰 노지에는 전원을 끌어당기려면 전원 유지 보수도 어렵고 끌어당기기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 작기가 끝나면 경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해서 다시 경운을 하고 두둑을 만들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플하게 설치를 하고, 전원도 자체 전원을 자가 발전을 해서 그 전원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서버에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양파밭에. 그래서 잎모율 전체가 100개가 심어졌는데 몇 개가 죽고 몇 개가 살았느냐, 잎모율을 측정하는 부분과 또 생육을 계측하기 위한 뎁스 정보 카메라가 있고요. 기상, 이 재배 환경에 기상 환경,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등등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부 기상 센서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센서 데이터는 이 안에, 내부 안에 들어있는 PC에 의해서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주기로 서버로 전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강우량까지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구축 시스템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들은, 수집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 되겠죠. 이 데이터들은 추후에 다양한 형태로 가공, 연산 내지 여러 연구자들이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생육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이러한 서비스 방법이 개발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는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스마트팜 내지는 데이터 활용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